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특집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힘 상황을 가장 먼저 알려면 김용남 전 의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으면 된다. 왜 그렇겠습니까? 누구보다 그 정당이 갖고 있는 본질을 잘 꿰뚫어 보는 것이죠.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는 국힘 전당대회 대진표가 확정됐는데 과연 국힘 살아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기사회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지는지 아주 상세한 내용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현장 체포가 이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체포 영장을 이제 유효한 기간 안에 다시 다시 시작할게요. 네. 고소의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여러분들 만나 뵙는데요. 편안하게 쉬고 계십니까? 오늘은 김용남 전 의원을 모시고 국힘 완성된 대진표, 국힘 전당대회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따져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체포영장 현장 집행이 무산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파장을 미칠지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체포영장 이야기 먼저 좀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저항을 했다라는 일단 얘기가 나오는데, 자, 수사관들이 마지막 이제 일종의 감방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를 감방 뭐라고 부릅니까? 거기를 지금 수용소라고 합니까? 구치소 안에 내부에 있는 그 재소자가 거주하는 시설을 뭐라고 합니까? 보통은 이제 서울구치소 전체가 수용 시설인 것이고, 예. 거기에 보통은 사동이라고 부르죠. 사동이고. 예, 사동인데 사동 안에 또 호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독고방에 있는 상태고, 뭐 혼거방이라고 해서 한 방에 6, 7명, 많을 때는 10명 가까이 있는 방이 있습니다만, 독방에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자, 그럼 독거방에 이제 수사관들이 가서 완강하게 저항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윤석열이 아예 이제 강제 구인을 이제 안 하겠다 또는 안 당하겠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뭐 막무가내로 못 나가겠다고 버틴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러 간 거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만, 보통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잡으러 갈 때 순순히 체포에 응하는 피의자도 있습니다만 반항하거나 저항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영장 집행을 포기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럴 때 쓰라고 국가 기관으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허가장인 것이죠. 사실은 영장의 의미는. 그러면 한 사람이 아무리 기분이 세든 뭐 아무리 격렬하게 저항을 하든 제압을 하고 영장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체포하러 갔는데 당사자가 저항을 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구인을 못한 경우를 본 적은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도망을 쳐서 못 잡을 수는 있습니다만, 예. 거기 뻔히 있는, 그러니까 방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 경우에 영장 집행을 실패한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렵죠. 사실은 거기서 버티고, 뭐 예를 들어서 주먹을 휘두른다든지 뭐 발로 찬다든지 하더라도 지금 집행하는 사법기관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물론 교도관이 그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압을 하고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하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수갑을 이제 뒤로 묶어야죠. 그러니까 수갑을 앞에서 채우지 말고, 왜냐하면 이렇게 채우면 이렇게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팔을 뒤로 꺾어서 뒤에서 채워야죠.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서울구치소가 교도관들이 강제 인치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1차로 실패를 합니다. 저 실패하니까 자 이제 특검보와 수사관 몇 명이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고 이제 독거방 앞에까지 가서 자 뭐 쭉 읽었을 거 아닙니까? 당신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체포를 이제 집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저항을 해서 못 가겠다라고 한 것인데 그러면은 데리고 나올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봐줬다 또는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봐준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었습니까? 우선은 이게 불구속 피의자고 길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잡아오는 경우에는 사법 경찰 관리나 아니면 검찰 수사관,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특검 검사나 수사관이 예. 그 잡아오겠습니다만 이건 수용 시설이잖아요. 서울구치소. 그래서 수용 시설 내에서의 수감자에 대한 신병 관리는 교도관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교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사실은 그 영장에 대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가 저항한다고 해서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본인들의 직책을 적절하게 수행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 그러면은 서울구치소가 안 한 겁니까? 아니면은 수사관들이 못 한 겁니까? 예를 들어 그 안에서 윤석열을 체포한다는 것은 구치소라는 아주 특수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의 수용자 관리 권한은 교도관, 서울구치소 측이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데 그럼 수사관들이 자 인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교도관들이 못 해줬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체포의 권한은 수사관들에게 있기도 합니까? 교도소 안에서 그 체포를 누가 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이 복잡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서울구치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에 지금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제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수감시설 내부 적어도 거기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도관이 일차적으로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하는 게 맞죠. 예. 근데 그거를 소극적으로 됐다? 아니면 사실은 직접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특검보나 특검의 검사가 서울구치소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데리고 오라고 지휘를 하면 뭐 서면으로 하든 유선으로 하든 하면 데리고 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구치소 쪽에서 자기네들이 좀 입장이 어려우니 와달라고 해서 갔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미적거리고 안 한다? 저는 이건 형사적으로 문제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김영만 전 의원께서는 이 상황을 좀 냉정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구치소가 협조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하는 법 일반의 상식으로는 아니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까 당연히 수사관들이 가서 그 구치소를 하더라도 체포 자체는 구치소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럼 이것이 이제 서로 협조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서울구치소가 그냥 뭐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이제 이게 일종의 좀 뻗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거 여기에 대한 진상을 좀 정확하게 밝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거의 없는데 예. 사실은 일차적으로는 교도관들이 관리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 교도관들이 뭐 수갑을 채우든 뭐 끌고 나오든 하는 거는 교도관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제대로 안 한다? 뭐 가석까지 했는데 교도관들 특히 서울구치소장을 비롯한 교정시설의 공무원들이 그걸 이행을 고의적으로 안 한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뭐 그 여차하면 형사 입건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 보도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문홍주 특검보가 뭐 검사 1명, 수사관 1명, 이제 본인 포함해서 3명이 갖고 이제 서울구치소 지원을 받아서 이제 강제 구인을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이제 끝내 협조하지도 않았고 거기에서 이제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 적절치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문홍주. 예, 이제 문홍주 특검보가요? 특검보 쪽에서는 이제 그 언론에다가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이제 적절치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저는 너무 태도가 좀 다 이론적인 거 애매모호하지 아닌가요? 예, 예. 예. 아니 물리력을 행사하는 허가장이에요, 영장이.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뭐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건 불법이지. 예. 근데 그걸 할 수 있게 하는 허가장이 영장인 것인데 그 영장을 받아서 거기까지 가서도 물리력 행사를 주저주저 했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
자세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럴까. 일단 1차는 이렇게 가서 직접 문홍주 특보가 이제 수사관 검사 데려가서 일단 한번 하다가 다시 이제 두 번째 갈 때는 확실하게 이제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하기 위한 1단계, 2단계 이런 게 있다면 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해서 물러났다는 것은 너무나 물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윤석열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고 저항하면 재판도 수사도 없이 그냥 아예 법원에서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라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은 그런 거겠죠. 그럼 뭐 윤석열의 계획은 그러니까 수사도 일절 안 받고 예. 재판도 이제 귀찮아서 안 나가고 물론 뭐 가끔 바람 쐬러 가고 싶을 때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일단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럼 용인할 거냐? 물론 나가서 진술을 안 하고 묵비권, 이른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법상 걸리니까 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영장을 받아서 끌고 나오는 것도 법상 허용된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상태로 그냥 포기한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세 개의 특검이 돌아가면서 사실은 이게 세 명의 특검을 비롯한 그 특검 팀은 수험생이에요. 네, 예.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수험생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특검 활동 기간이 끝나면 어디는 잘했다, 어디는 좀 못했다, 뭐 어디는 평균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텐데 김건희 특검은 글쎄요 이렇게 하면 일단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을 다시 구속시키는 1차적인 성과를 냈고 이상민 전 장관도 구속을 시켰고 앞으로 추가 구속자가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김건희 특검은 아직 이렇다한 성과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동안 예. 뭐 수사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끝낸다고 하면 좋은 평가 받기 어렵겠죠. 저는 여기서 안 끝낼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초쯤 다시 2차 집행을 하지 않을까요? 2차 집행은 이제 당연히 한다고 뭐 그렇게 이제 뭐 주장도 하지만 뭐 그렇게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희한한 게 서울구치소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특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법무부 장관 휘하에 교정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교정본부 산하에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가 그렇죠. 관리가 되고 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거 엄중하게 처리해 왜 집행을 안 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권한 남용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왜 이거 지금 서울구치소가 이런 상황인 것을 그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냥 방치는 하지 않을 텐데 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해야겠죠. 이제 한다. 사실은. 예. 지금 서울구치소장은 금년 2월 달에 서울구치소장으로 발령이 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년 2월 상황을 보면 작년 12월 3일 날 이미 내란은 벌어졌고 그리고 윤석열은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금년 2월 기준으로는 3월 8일 날 풀려났으니까. 그런데 서울구치소장으로 발령이 난 사람은 당시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인사권은 윤석열 정부 측 인사들이 갖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골라서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때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 이미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금년 2월에. 그러니까 이른바 야 너 서울구치소장 보내줄 테니까 가서 잘 모셔. 뭐 이런 취지로 인사가 났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끝까지 이제 버티면서 이런 방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자리에 못 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오면.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징계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 있을 거고 징계를 했을 경우 이게 부당 징계라고 보니 또 행정 심판이나 이런 거를 이제 뭐 낼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윤석열이 주도하는 것 같고 오히려 특검이 윤석열한테 휘둘린다는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게 이제 종합대응특검 네. 특별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도 꼭 야당처럼 메아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여당인데 야당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구치소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집권 여당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세상 안 바뀌었다 뭐 이런 판단도 듭니다.
아직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지금 서울구치소장도 지난 정권에서 임명을 한 사람이고 인사 이동이 그 이후에 아직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내란 세력에게 지금도 충성을 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잔재의 뿌리가 깊어 보이는데 이제 조치를 해야겠죠. 저는 뭐 징계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거는 거의 범죄가 될 가능성이 예. 높아 보여요. 그게 직무유기가 됐던 아니면 서울구치소장이나 거기에 고위직 교정 공무원의 어떤 직권남용이 됐던 둘 중에 하나는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실제로 좀 조치를 할 것 같습니까? 뭐 당위적으로는 해야 한다고 누구든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똑같이 이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뭐 동의하고 좋은데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런 상태로 방치한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방치하기는 어렵겠죠.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이라도 네. 집행을 해서 집행이 되면 모르겠으나 또 안 된다. 또 안 되는데 가장 주요한 원인들이 일단 교정기관 공무원들이 협조를 안 한다. 해야 될 일을 거부한다라고 하면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법무부의 교정본부 산하란 말이에요.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인사 조치를 하던 뭐 어떤 직위 해제 조치를 하던 해야겠죠. 자, 그러면 말씀 주셨듯이 이제 서울교정 어디입니까?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이걸 수사관들이 강제로 안 하는 것은 바깥에서 파견된 수사관들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어쨌든 법적으로 한번 절차를 따져봐야 하고 체포를 한다면 이제 강제로 수갑을 뒤로 채우면 저항을 못할 거냐 그냥 끌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 대목에서 윤석열은 저항하고 데리고 나오는 순간 이것이 뭔가 민심을 흔들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까? 오히려 법 집행이 무기력하게 실패하면 민심의 동요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 예. 당연히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정당하게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에 저항한다고 어떤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갑자기 국민 여론이 윤석열 불쌍하다 저렇게 수갑찬 채로 끌려 나와서 저게 지금 정부 내지는 지금의 법 집행 기관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생길 것 같지 않거든요. 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왜 미적미적할까? 뭐 이게 저는 계속 스스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 역풍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는 역풍을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윤석열을 데리고 나와서 빨리 수사해야 하는데 거기에 못 나서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거 진짜 걱정하고 있을까?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고 볼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 게 맞죠. 아니 사실은 그렇게 하라고 국가라는 게 생긴 거죠. 사실은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지금 윤석열 피의자처럼 아이고 난 다 귀찮아. 나는 뭐 수사도 안 받을 거고 재판도 내 마음대로 안 나갈 거고 다만 내가 유리할 수도 있는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했었던 구속 적부 심사 같은 거는 내가 골라 나갈 거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면 용인할 수밖에 없다면 예. 그러면 국가라는 게 존립하기가 어렵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국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이제 8월 22일로 이제 일정은 확정이 되었고 엊그저께 이제 최종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뭐 당초에 대표는 누가 나온지 여러분 아실 테고요.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의원 그렇게 해서 이제 5명이 출마를 했고 이 중에 한 명은 이제 예선전을 통해서 4명으로 이제 줄어드는데 최고위원은 당초에 국회의원들이 출마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제 신동욱 의원 그리고 김민전 의원이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에 제구를 주고 있는 대구 북구의 지금 우대준 의원도 지금 이제 청년 최고위원으로 일단 뛰어들었는데 국힘 상황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흥행이 아예 되지 않는다. 1등은 정해져 있다. 예. 그리고 최고위원은 누가 될지 오리무중이다. 뭐 이렇게 지금 대충 구도를 보고 있는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최고위원은 막판에 갑자기 출마자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후보 등록일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등록을 하면서 지금 15명까지 예. 늘어났는데 1차 컷오프를 통해서 8명만 남겠죠. 네. 그래서 나머지 7명은 그냥 제대로 선거운동도 못 해보고 탈락을 할 거고. 근데 최고위원은요, 참 이게 문제인데, 그 전에 국민의힘 전신인 이제 한나라당이나 여기서는 다 출마를 해서 1등이 당대표가 되고 2등부터 최고위원이 되는 이른바 집단 지도 체제였단 네. 말이에요. 그걸 하다 보니까 1등하고 2등, 그러니까 당대표가 된 사람하고 수석 최고위원하고 너무 싸워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크게 싸웠던 게 당시 김무성 당대표 그리고 서청원 최고위원 때, 하여튼 최고위원회만 하면 특히 카메라 빠지고 비공개 최고위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회의가 열리면 본격적으로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예.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이미 민주당은 분리선출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식으로 당대표 될 사람 따로, 최고위원 될 사람 따로 뽑는 선거로 바꾸자 해서 지금의 방식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고위원이 너무 정치적인 체급이 떨어지거나 네.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격 떨어지는 사람들이 예, 많이 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거기서 당선자를 가려도 격이 떨어지는 사람이 꼭 최고위원회에 포함이 돼요. 예. 근데 지금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15명의 후보자 중에 누가 되더라도 이거 최고위원 저 사람 맞아? 명색이 당 지도부인데 저런 사람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맞아?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일단 당대표 같은 경우는 우선 이렇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매우 높다. 매우 높다. 뭐 사실상 당선이 된다라고 보고, 그러면은 1차로 4명을 추리는데 한 명이 배제되지 않습니까? 누가 배제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명 중에 안철수 의원이 가장 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마도 주진우 의원이 탈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5명 중에는. 의외로 장동영 의원이 이제 선방하고 있다라는 예. 또 판단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장동영 의원은 누가 봐도 이른바 친윤 쪽에 예. 서포트를 받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아니 잘은 몰라요. 몇 번 만난 적은 있습니다만. 장동영 의원이 원래 이제 한동훈계였는데 네. 완전히 이제 색깔을 바꿔가지고 전윤 쪽으로 지금 이제 가 있고 그쪽에 지원을 받는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뭔가 당을 내부적으로 혁신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죠. 어렵고. 예. 그럼 윤석열과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절연해야 한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엊그제 이제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김문수와 다른 길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김문수는 이제 결을 달리하고 내년 지방선거 대비를 하자라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압박을 넣는 겁니까? 어떤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예. 정말로 윤석열과의 절연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본인이 그런 확실한 의지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워낙 궁색하다 보니 명분이 없다 보니 절연을 한다고 말은 합니다만, 절연이라는 게 사실은 윤석열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윤석열과의 확실한 절연은 친윤과의 절연 내지는 친윤 세력의 청산이 돼야 절연이잖아요. 네.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 본인은 반윤인가요? 친윤 아닌가요? 친윤 성향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뭐 각자 도생 비슷하게 해서 뭐 정당이라는 구조 위에서 우리가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자 이런 것보다는 아예 지금 이제 전당대회 자체의 지금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되면 아마 말은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수준의 워딩도 안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절연을 하겠다 내지는 절연을 해야 한다는 정도의 말도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 다소 이제 약간 그 어정쩡한,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과의 절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윤석열을 빨리 석방시키자는 주장도 못하는 그 사이 어디쯤 스탠스 아닐까 싶어요. 자,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혁신 역량, 자기 변신 역량은 일단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등도 지금 최고위원이면 수석 최고위원이 이제 지금 누군가 한 사람이 되면 대체로 지금 김재원 의원이 좀 뭐 높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우재준 청년 최고인데 이 사람이 현역이라고 하더라도 수석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최고위원 구성은 대체로 예상하면 어떻습니까? 김재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전문 출마자로 이제 지금 뭐 여러 번 이렇게 쌓아놓았던 그런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보면 최고위원은 대체로 어떻게 구성될까요? 4+1인인데 김재원 전 의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에 4연속 전당대회 출마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계속 비대위로 가니까 또 출마고 비대위로 가니까 다시 출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약간 뭐랄까요, 이게 그 전통적인 정치적인 문법에서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건데 전당대회 보통 한 번 출마해서 최고위원 하면 그 다음에 당 대표에 도전하는 건 몰라도 2번 연속 출마하는 것도 예전엔 그런 경우도 없었잖아요. 예. 근데 몇몇 사람이 뭐 3번 연속 출마하고 심지어 이제 4번 연속 출마하는 사람까지 나왔는데 제 기억에 김재원 최고가 계속 출마했었고 정미경 전 의원도 계속 출마했었고 뭐 하여튼 그런 경우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고위원 구성은 아마 친윤목이 다수가 될 거고 네. 명백하게 반윤을 내세우는 사람이 1명이 들어가느냐 2명이 들어가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당 대표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1등을 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제가 이제 최고위원 이야기를 드리는 건 진짜 당의 색깔을 결정할 때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오늘 우리 맞추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김재원 후보는 될 가능성이 높죠, 최고위원. 일단 TK에서 2명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재원 전 의원하고 홍석준 전 의원하고 근데 국민의힘은 TK 쪽에 워낙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 책임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TK에서 적어도 1명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김재원이냐 홍석준이냐를 놓고 볼 때 아무래도 대중 인지도 면에서는 4연속 출마한 김재원 전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규칙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고위원은 5명의 청년 최고위원 별도로 1명 뽑는 겁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니면 4명 중에 한 사람이 여성으로 들어가야 그렇죠. 되고 한 사람은 청년 최고위원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총 5명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명직은 일단 그 다음 문제고 그러면은 4명 안에 이제 일단 들어갈 사람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4명은 일단 김재원, 홍석준 중에 1명인데 일단 김재원이 아니 좀 전망하시는 게 불편하고 이렇게 아니요. 예,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원 후보가 일단 당선이 된다. 여성 중에 1명을 찾아보죠. 자, 그렇죠. 3사람 나왔습니다. 김민전 후보가 또 나온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등록을 안 했어요. 김민전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등록은 안 했고 지금 이제 여성은 지금 김소연 변호사 그리고 유여의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양향자 전 의원 그리고 이제 최수진 의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성 중에 1명을 뽑으면 이건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까? 일단 1차 컷오프에서 누가 컷오프 될 거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여해 전 최고위원이죠. 여기는 아마 컷오프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도 가능성이 애매하죠. 있죠. 그래서 아마 최고위원이 일단 8명이 이제 본선을 치르게 될 텐데 8명 중에 여성 최고위원 후보는 양향자 그리고 최수진 현역 의원 그 2명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본선에. 그러면 지금 이제 김소연 뭐
유해 이런 분들이 이제 본선에 올라가서 최고위원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우려 또는 이제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이제 응원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상황으로 보면 유해 김소연 변호사가 일단 후보로 들어가기는 좀 어렵겠다. 이제 후보는 됐지만 물론 이제 본선 후보로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적어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할 텐데 예.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성 중에 한 명은 좀 들어간다고 보고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 4명으로 이제 제가 좁혀서 질문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데 김건식 그 전략실장 같은 경우에는 네. 대중적 인지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최고위원 입성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반윤 몫으로 한 명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예. 그 대상자가 김근식 교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예. 그러면 이제 김건식, 김재원 그리고 또 한 분 정도 더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여성 몫으로는 아무래도 현역 의원 좀 프리미엄이 있지 않을까요? 최수진 의원이 예. 이제 될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 다 맞춰서 우리 다음에 안 되면 그냥 일단 방송 내려야 됩니다. 그런 거는 이제 모르는데 최수진 의원과 이제 지금 김건식 전략실장, 김재원 의원 한 2분 정도 더 있는데 자 청년 최고위원은 아무래도 현역이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제 예. 그러면 우재준 의원이 이제 들어간다고 보고 한 사람 정도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도 지금 오히려 윤석열 쪽에 확 서 있으니까 네. 이쪽으로 표가 쏠리고 대중적 인지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신동호 의원도 또 상당히 또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고 신동호 의원도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엔 글쎄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워낙 그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김태우 전 구청장은 제가 보기엔 컷오프 가능성이 좀 있어 예, 보여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남은 한 자리는 신동욱 의원이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체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동욱 의원, 우재준 그리고 김건식 전략실장, 김재원 의원, 뭐 그리고 최수진 의원 이렇게 되면 색깔은 그래도 너무 극우와 극단으로 가진 않는다는 느낌은 좀 드네요. 일단 문제의 소지가 더 큰 사람들은 예, 일단 컷오프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예. 컷오프도 이게 뭐 저 정성평가는 없지 않습니까? 정량평가를 가지고 여론조사하고 당원 투표해가지고 반반 딱 해서 바로 정리를 하는 아니요. 그거는 정성평가 성격이 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컷오프는. 예. 컷오프는 그럼 자격에 대해서도 일단 예. 심사를 합니까? 예. 여론조사 돌리는 거는 자격 심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를 돌려서 그렇죠. 하는 것이고. 예. 자, 이렇게 이제 가면 자 그래도 지금 전망하시는 것은 전격 성향이 그래도 중도적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 여기에서 혹시 돌출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당이 돌아가는 상황이면 국민의힘 일단 전당대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 대상을 제가 얘기했던 사람들을 일단 컷오프 시키고 네. 좀 걸러낸 다음에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전에도 그 시끄러웠던 여러 가지 이제 해프닝이 있었던 유여해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같은 사람이 컷오프를 통과하고 당원 투표에 들어가면 될 수 있거든요. 예. 아니 그리고 인지도라는 측면에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이게 페이머스 측면보다는 노터리어스 측면이 예. 강하지만 어쨌든 인지도는 높아요. 예. 근데 이 선거에서는 인지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힘의 상황이라면 오히려 아주 극단적인 친윤 성향을 드러내는 후보가 표를 꽤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윤과 반윤의 대결인데 오히려 당선되는 숫자는 친윤 쪽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꼭 이런 사람이 턱 지도부에 한 명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매일 아침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가 뉴스 생산 기간이 되겠죠. 네. 매일 해프닝을 만들어내고
파문이일 수 있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되겠죠. 자, 이번 주 후반에 5일, 6일 이제 이렇게 해서 예비 경선 통과자를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이제 그 사이에는 그러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자격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그렇죠. 합니까?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몇 사람이 일단 밀려날 수도 네. 있다라고 네. 이제 보시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당대회가 22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주어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이고, 그 극단화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반전시키거나 바꿀 수 없는 상황으로 봤을 때, 민주당은 지금 현재 국힘 쪽을 어떤 파트너십 정도까지는 용인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극단적으로 두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예 지금 현재 국힘은 그냥 자생할 수 없는 정당까지 돼버렸다. 그래서 아예 그냥 민주당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맞다. 다른 한쪽은 끝까지 그래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 협치를 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권 초기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뭐 하여튼 선거 때보다 훨씬 올라가 있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전자죠. 예. 방법이 예. 철저하게 상식 밖의 얘기를 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가는 게 저는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 뭐 대외적인 영향 때문에 지지율이 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을 약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상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내지는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는 좀 들어주고 만나서 대화도 나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좀 실어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내지는 지금 특검의 수사가 정치 보복이다. 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하고는 상대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네. 뭐 만나서 대화를 해봤자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거기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가는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쨌든 국힘과 6대6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하나는 국힘하고 어쨌든 지금 협치라는 모델을 상임위 차원에서도 한번 해보자라는 것도 있고 반대쪽은 아니 말이 되느냐 의석수가 3분의 그러니까 2대1 정도 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동수로 하고 조국 혁신당을 비롯한 이제 그 중소 야당들을 다 빼버리느냐 뭐 이러면서 반발이 엄청나고 뭐 민주당 내에서도 막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협치라는 걸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서 좋은 전략이냐, 저게 또 방법적으로 6대6을 두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 6대6이라는 구성은 아무 일도 못하는 구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6대6의 사안별로 저 얘기가 합리적으로 들린다라고 하면 한두 명이 넘어와서 뭐 7대5가 되던 8대4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나 그렇게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철저하게 당의 입장으로 항상 6대6으로 나올 텐데 네. 그럼 아무 결정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2명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면 물론 12명이라는 숫자도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12명을 전제로 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최소한 민주당이 6명 내지는 7, 8명도 가능한 거고 아니면 민주당이 6명이라면 조국 혁신당을 적어도 2명 정도는 넣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김용남 의원께서는 민주당 당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명쾌하게 무엇이다라고 제가 들어본 게 없어가지고요. 자, 김병기 의원이 왜 이게 비판을 엄청 받을 줄 알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혹시 추측이 가능합니까? 글쎄요, 저는 그거는 정말 순전히 추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큰 정당의 원내대표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현 단계에서는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죠. 예, 예. 물론 당대표가 있습니다만 당대표, 원내대표를 이른바 투톱이라고 우리가 부르니까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처럼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원내대표는 분명히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게 틀림없는데 그런 지위에서 어떤 포용하는 자세, 뭐 이른바 협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협치의 대상을 좀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이 이제 나가는 순간에는 민주당 당 대표가 결정이 돼 있을 텐데 그러면 신임 당 대표는 지금 이제 김병기 그 원내대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측면. 그러나 제대로 전투 모드를 못 가지고 있어서 내란 세력들한테 계속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라는 이 두 가지 평가, 안정화냐 아니면 제대로 지금 싸워가야 된다 계속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손을 들 것 같습니까? 적어도 지금 그 활동하고 있는 특검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예. 확실하게 싸워야 된다는 모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민주당에서 이제 좀 약간 부자 몸살이는 거 비슷하게 집권 여당이 돼서 이거 뭐 중요하지 않아 특검에 맡기면 알아서 갈 거야라고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이제 전투 모드를 올리는데 유독 지금 뽑았던 지도부가 제 역할 못한다 이런 의견을 혹시 듣고는 계십니까?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물론 그렇습니까? 최근에 예.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그거 하나만 갖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좀 성급할 수도 있는데 지금 느낌이 계속 뭐 안 좋아서 이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도움은 되느냐 아니냐 뭐 당장 뭐 정당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혁신과 개혁 모드로 가면서 내란 세력 적결하는 한 축 하나는 국정 운영을 정상화시켜서 뭔가 대내외적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려면 속도감 있게 일단 이제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아마 이게 좀 동의되어 있는 내용일 텐데 이걸 지금 당에서 잘 못 따라간다라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걱정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저는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만 예. 짧은 기간에 경험한 민주당은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가는 정당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당내에서 각자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얘기하고 그게 설사 당 지도부의 뜻 내지는 뭐 지금은 집권 여당이니까 대통령의 의사와 배치되더라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얘기는 하는 네. 그런 분위기예요.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국힘하고 비교하면 예,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약간 속도가 안 나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더 건강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그런 경론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용남 전 의원의 스탠스는 민주당으로 딱 옮겨놓고 보면 어느 쪽입니까? 좀 속도감 있게 빠르게 원칙적으로 밀어붙이자라는 쪽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금 더 좀 안정적으로 가자는 쪽인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맨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 원칙을 지키되 원칙과 어긋나는 타협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는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원칙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 그걸 오래 들어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좀 전자 쪽에 가깝다는 거 아닙니까? 원칙을 우선 세워놓고 뭐 그걸대로 밀어붙이고 가야 되는 것이고 협상할 건 협상할 것이다. 제 라고 하는- 1열은 아니겠습니다만 한 2열이나 3열쯤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 한 열을 보면 한 10열 정도 있다고 보면 그렇게 예.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0줄이 있는데 그중에 한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부성찬 의원이나 좀 더 급하게 좀 추진을 해보자, 강력하게 밀어붙이자라고 하는 이제 박선원 의원도 있고 서인교 의원도 뭐 대체로 그런 쪽이고 어제 전현희 의원도 가서 서울구치소 하는 거 보니까 뭐 제일 먼저 몸으로 뛰더라. 법사위 잘 안 열리니까 오히려 종합대응특위에서 나서서 뭔가 해결하자라는 것은 바라보는 국민들은 좀 마음이 좀 편하다. 그래 저렇게라도 좀 싸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부류면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강경파, 친명 강경파 쪽에 속하는 일단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분류를 해도 괜찮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예. 이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됐잖아요. 예. 근데 문제가 집권 여당이 됐습니다만 확실하게 집권 기반을 다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잔재가 뿌리가 깊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 국무회의 참석자 중에서도 아니면 이제 최근에 참석 배제는 됐습니다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여전히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국방홍보원장도 여전히 있잖아요. 근데 그럼 그 몇 사람뿐이냐? 많아요, 지금도.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전 정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정파에 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지만 이 기반이 탄탄해지고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여전히 전투 모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여당의 여유를 부리기에는 아직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더욱더 원칙적으로 속도감 있게 가야 된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보면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당이 이런 좀 개혁의 속도 쪽으로 좀 맞춰서 팍팍팍 가주는 것하고 그래도 좀 상황을 보면서 안정적으로 개혁을 해야 하는 것하고 어떤 바람을 갖고 있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첫 번째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당이 앞장서주고 그렇죠. 정말 그 최종적인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은 반발짝 뒤에서 조금 여유 있는 시선으로 이쪽 저쪽을 다 고려하더라도 정당이 그 역할을 해버리면 대통령은 어떻게 대통령이 앞서 싸울 수도 없고 그러면 한 발짝 더 뒤로 물러서는 거는 그 옳은 결정은 아닌 것 같고 그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당에서 원내 지도부가 이거 뭐 대통령의 속도에 대한 것보다는 안정성을 더 강조한다라고 만약에 오인하거나 착오해서 야 그렇게 전체적으로 가져가라고 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판단이 하나 들고요. 최근에 이제 그 인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대통령의 뜻을 과잉, 착각 또는 착오해서 아예 다르게 자기 정치의 요소로 써버렸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게 당이 돌아간다는 것인데 제가 이제 대통령의 의지는 어찌됐든 지금 개혁의 속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인데 당에서 이게 뒷받침이 좀 덜 되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갖고는 계십니까? 아니 뭐 그런 느낌을 확신하는 건 아니고 예. 뭐 말씀을 드리자면 당이 대통령보다 반발짝 아니면 한 발짝 더 앞서 나가는 거는 당연하다. 그렇게 원론적으로 해야 맞다는, 된다. 예. 예, 원론적으로 맞다고 보시는 예, 거고. 역할 분담이 그렇게 돼야지 오히려 당이 좀 신중하게 뒤로 물렀으면 대통령의 포지셔닝은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그건 안 맞는 거죠. 장관 인사와 관련해서 사실 모든 부담이 이제 대통령실로 다 넘어가 버렸고 당에서 좀 사전에 그중 조정을 해야 되는 일도 또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당 뭐 원내 대변인단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지극히 전략적이거나 정무적이지 않고 자기 주관적 판단을 바로 내뱉어 버리면서 이게 뒷정리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얼마 안 된 출범이 얼마 안 된 지금 지도부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얼마 있는 것이냐
정말로 정무적 역량들이 좀 부족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뒷부분에 가서 질문을 드린 이유가 오히려 개혁의 속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이제 김용남 의원께서 갖고 계신다면 이미 이제 민주당에 들어왔으면 당에서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정부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도 이 방송을 본다면 김용남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해서 개혁의 속도에 전적으로 본인의 전문성을 아예 이렇게 이제 넣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는 인사를 할 때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이제 뭐 공개든 비공개든 개혁신당 쪽에서 이쪽으로 와서 뭔가 할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뭐 내부에서도 좋은 자원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 자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에 맞춰서 많이 움직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은 좀 잘 못 따라가는 것 같다라는 문제 인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인재를 두루두루 골고루 이렇게 쓴다면 개혁신당의 대표적 멤버들을 지금 뭐 허나 의원도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을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뭔가 정부의 주요 요직에 이제 배치를 시켜서 국정 운영이 원만하게 되고 나라가 발전하는 좋은 이제 미끄럼으로 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겁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뭐 나라가 발전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자,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힘은 어쨌든 국힘대로 가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떻게 가느냐 중요하죠. 민주당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것이 사과쿠키 세트 이거 지금 45,000원 하는 것을 29,900원에 유기농 밀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와 하루에 그래도 한 50개씩 이렇게 50세트씩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서 드신 분들 굉장히 만족하구나. 후기도 좋은 글이 많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주문하셔서 부모님 그리고 가족과 함께 아주 맛있게 커피와 함께 드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용남 의원 앞에 있는 저 광고는 국산 친구 대전인데요. 49,900원에 이불 2개를 드리고요. 인결 리펄 친구 세트 59,900원, 풍기 인견 친구 세트가 78,900원인데 골고루 잘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50개에서 100세트 정도 나오고 있던데 필요하신 분들 지금 특가로 공동구매해서 판매할 때 여러분들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전체 화면을 보시면 냉감 친구 세트도 이제 판매 막바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 제조하고요. 원단 겉을 코팅한 것이 아니라 아예 냉감 원단을 국내에서 생산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는데 이불과 패드, 베개 포함해서 66,000원에 택배비 와 이런 가격 택배비 포함해서 드리는 거 없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주문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픽스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리고 한우 생고기 그리고 뭉티기 이것도 200g 플러스 200g을 29,900원에 파는데 이 가격 없다 이런 분 많아서 하루에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나가던데 스픽스몰 자신 있다 비교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와서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저희들 믿고 구매하시면 가성비도 좋고 품질도 좋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